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총선 룰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를 타파할 해법이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되레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쪽입니다. 그런가 하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기조에도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그리고 배재대 정현정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까지가 박근혜 대통령 여름 휴가였고요. 다음 주에 네네. 이제 공식 업무에 복귀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 또는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 같은데 어떤 초점이 나올까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도 시간이 빨리 흐른다. 그 페이스북에 올린 예. 이게 저희도 뭐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면 어렸을 때는 천천히 시간이 가는데 나이를 좀 먹으면 빨리 가지 않습니까? 네. 예, 집권 후반기에 다가오니까 더욱더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 특히 집권 초에 여러 가지 대형 사고로 인해서 국정을 소신 있게 끌어나가는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르스 사태가 일단 진정되고 본격적으로 경제 살리기와 그리고 개혁 과제들을 해야 하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이 막바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좀 축적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금 가장 시급한 거는 경제를 살리는 문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개혁 과제들을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 이런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셔서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대통령만 혼자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과 그리고 정부를 잘 통솔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후반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부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존까지 예상했던 바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번 주에 좀 공교롭게도 롯데 사태가 모든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이게 뭐 정치 현안은 아닙니다만 대통령한테도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시각이 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대통령께서 지금 뭐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혁 화두를 던져 놓으신 상태이고, 이 지금 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뭐 임금 피크제,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조금 더 유연하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노동개혁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재벌 쪽보다는 오히려 노동자들,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말하자면 비효율적인 그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재벌은 어느 정도 사실은 재벌의 어떤 성장 중심의 그런 어떤 방향성들과 같이 이제 궤를 맞춰서 이걸 경제 성장으로 같이 유도를 해나가려고 하는 게 이제 정부의 방향인 것 같은데, 지금 롯데 사태가 터졌죠. 롯데 사태를 우리가 통해서 저는 기억나는 게 딱 두 가지 단어인 것 같아요. 광윤사, 그리고 그 뭐죠, 이 종이 문서, 아버지의 어떤 명령, 지시서. 이런 두 가지가 우리의 어떤 그 재벌 그 재계순위 5위의 어떤 상당한 그룹 구조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재벌의 어떤 지배 구조가 지금 불명확해요. 주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걸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후계자를 아직까지도 낙점을 해서 전날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재계에 상당한 어떤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재계 구조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럼 재벌이 실제로 이런 구조를 계속 온전해 온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노동시장과 노동자들은 개혁될 부분이 있지만 재벌은 개혁될 게 없냐라는 거죠. 롯데 사태가 바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놓고 간다면 아무리 이 노동 사이드의 이 부분을 바꿔준다고 하더라도 재벌의 어떤 지배구조가 그런 방식으로 계속 온전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어떤 개혁의 성과가 제대로 날 거냐. 그래서 지금 야당이 벌써부터 재벌 개혁도 하나의 어떤 중요한 테마로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가 상당한 어떤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또 방향성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롯데 사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상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본질적으로 이 롯데 이 상황이
정부의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본질적으로는 집안의 그 상속과 관련된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런 걸로만 보지 않는 이유는 지금 경제를 그 위기를 극복하고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IMF 때 봤듯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거든요. 정부도 네. 해야 하고 국민들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노조도 그렇고 다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들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기업 사이드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이 이 전체의 틀을 동력을 없앨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측면에서 좀 악화되면서. 예, 예. 그런 측면이 크고요. 특히 롯데 같은 경우에 우리 재계서열 5위에 결코 그렇게 녹록한 기업이 아닌데 베일에 쌓여있던 지배구조나 아니면은 오너들의 문화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기업으로 생각했던 롯데가 우리 생활에 너무나 친근했던 롯데가 결국은 이거 일본 기업이 아니냐. 그 오너들은 결국 일본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망감이 우리 같이 경제를 협심해서 경제 그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것들에 찬물을 끼얹는 네. 그리고 그 행태 자체가 굉장히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정신 건강도에도 안 좋고 에너지도 빼내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아까 하나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롯데를 우리 기업 문화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롯데만의 사안이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들, 우리 기업 문화를 바꿔야 할 건 많은데 굉장히 극단적인 이런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전체적인 개혁 구도에 있어서 뭐 변화를 준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조금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형제난이라는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뭐 롯데의 이런 어떤 특성이 롯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룹마다 문제가 다 아니고요. 그렇죠. 그룹마다 다 거쳤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결국 뭐냐? 우리 기업이 실제로 어떤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소위 말하는 기업을 사유화하는 이런 문화와 관행들이 존재해 있고 또 일정 부분 정부는 그런 것들을 방조해오는 물론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장하시는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문화들을 고착화된 문화를 바꿔내서 예를 들면 시장 규조를 바꿔내고 그것과 연동되는 경제 살리기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규제를 오히려 더 풀어주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기업이 사유화하고 재벌 구조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기업이 예측 불가능해지고 이거는 경제에 도움이 전혀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 쪽은 전혀 대통령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4대 개혁 과제 중에 기업 관련되는 개혁 과제는 없습니다. 금융 하나 존재하는 것이고 노동도 노동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 방향 바꾸지 잘 안 바꾸시는 분으로 대통령께서 유명하시지만 롯데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두 개의 바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노동도 개혁하지만 실제로 이런 잘못된 재벌 구조와 지배 구조를 바꿔내는 이 두 바퀴의 이 같이 바퀴가 갈 때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우리 어떤 이런 시장 구조 또 경제의 어떤 그 침체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참에 롯데의 사태가 대통령께서 상당히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노동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개혁의 드라이브의 내용들을 이 재벌 구조와 기업 사이드를 어떻게 같이 연동해서 갈 거냐. 그렇다면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노동개혁의 어떤 과제 중심의 내용들 중에는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벌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과거의 뭐 순환 출조 구조 문제 바꿔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좀 고민을 같이 하시면서 이 노동개혁을 같이 가져갈 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노동자들에게 계속 희생만 요구하는 이런 구조는 실제로는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거죠. 조금 뭐 비슷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현안으로 들어가자면은 사면은 어렵다고 보세요? 재계 총수 새누리당이 사면은? 실제로는 지금 경제인 사면, 경제 극복, 위기 극복 이런 거에서 좀 여론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 놨죠. 지난번에. 다음에 롯데 사태가 그런데 터졌죠. 지금 롯데 사태가 터졌는데 오히려 이런 구조들을 그대로 들여다 보면 저들이 결국은 풀려 나와서
사면되어서 나와서 또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고민들 하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시는 것처럼 정말 경제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해주는 그런 대기업이 아니라 또다시 저런 일들이 횡행하게 이루어지고 잘못된 어떤 지배구조를 자꾸 양성해내는 이런 방식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면에 좀 뭐 일각에서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하는데 좀 성급한 것 같고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예. 하지만 사실 국민적 공감대가 항상 전제가 돼야 하거든요. 여론을 봐야 된다. 예. 네, 그동안은 사실 우리 기업 구조가 경제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좀 새로운 으쌰하는 분위기로 가자. 그런 면에서 경제인도 사면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악영향을 주는 거는 틀림없을 것 같아요. 단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걸 조금만 첨부하자면 제가 뭐 그 전체적인 기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노동개혁이 이것 때문에 뭐 왜 그건 안 하고 이것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뭐 토끼 잡으러 가는데 여기 다람쥐 있다고 또 다람쥐 쫓아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항상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건 절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좀 같이 하면서 이렇게 엮이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야당에서 지금 왜 노동개혁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동개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면 과제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500피스짜리 그림판이 있어요. 이걸 맞추는데 저는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1000피스짜리는 하루 종일 해도 사실은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500피스짜리 그림판을 맞추고 있는데 갑자기 1000피스짜리를 탁 부어놓고 이거 같이 맞춰라. 그럼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저는 거다. 예. 이런 면에 있어서 재벌의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개혁하는 거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당면한 과제들이 후순으로 밀려서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 무엇이 우선순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그 두 개의 바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독일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번에 뭐 노동개혁이 독일의 어떤 노동개혁 사례들 많이 참조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는데 독일의 슈레더 총리가 주도했던 그 노동개혁의 그 축을 잘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노사협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노사의 틀 안에서 공평한 어떤 그 이른바 개혁 과제들을 중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실은 노동에서도 일정 부분 희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구조들이 바뀌어갈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혁 드라이브 하는 거 좋은데 너무 한쪽에만 경제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주와 고용인의 상호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사실은 전반적인 시장 구조가 개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하시고 실제로 이 고용인들 당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뭐 유연근무제 해라, 뭐 임금 피키제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는 방향으로 과제가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뭐 드라이브는 걸릴 수 있을 겁니다. get to the point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의 성과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불완전한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성해 가려면 롯데 사태가 없었어도 사실은 재벌 구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노동시장 구조를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른바 재벌의 이런 여러 가지 경영 관리, 경영 구조들을 어떤 방식으로 같이 연동해서 바꿔가면서 동시에 갈 건가가 사실은 이 노동개혁 과제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죠. 원론적으로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할 때는요. 국가 경영함에 있어서 아니 독일의 제가 말씀 좀 들어보세요. 국가 경영을 함에 있어서 항상 자기가 그 국가가 그 사회가 국제 정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고 우선순위를 둬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정권을 맡아서 국민한테 숙권을 한 사람은 그 스케줄을 가지고 성과를 내므로써 평가를 받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발목을 잡고 야, 너 이거만 해서는 넌 제대로 된 걸 하는 거니까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결국은 피해보는 건 국민이거든요. 5년 동안 결국 이것 집적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 대통령 아까 그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앞에 있는 것들을 치열하게 해내는 것 그렇죠. 그리고 성과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국민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서구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리더십이 먼저 선두에 서서 끌고 나가기보다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그 어려움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국민들도 그걸 피부로 느끼고 이럴 때 사실은 리더십이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건 어떤 방식으로 개혁이 진행돼야 된다는 걸 말하느냐. 특정 부문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개혁이 개혁적 성격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전반적으로 거예요. 당해야 그래서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른바 파트너십에 근거한 개혁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성과를 내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뭐 강단에서만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독일이 2008년 이른바 IMF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노동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 방식이 사실은 노사가 함께 개혁되는 방향으로 과제들이 구성돼서 성공을 했죠. 물론 슈레더 총리는 정치적으로는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경제 위기를 극복을 했고요. 말하자면 불합리한 그 노동시장도 잘 개혁을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려면 이른바 패키지화된 개혁 플랜이 나와야 되고 그게 국민통합형으로 갈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무 그 리더십 제가 볼 때는 이것만 두분 다 아니다. 어떤 뭐 이제 이번 사태가 재벌 문제에 대해서 다시 여론에 환기시킨 건 맞는 것 같고 두 분 다 이제 포인트가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라든지 거기서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시각차를 보이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제가 볼 때도 대통령의 휴가가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했을 것 같은데 저기 시간 때문에 다음 주제 잠깐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제 사실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스스로 대권 주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부소장님 이거는 역설법이죠?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김무성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지 뭐 속을 알아볼 수는 없겠지만 시대가 변했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보수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나설 테니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권력 의지가 대권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동력이었거든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의 행보로 보면서 느끼는 건 이제는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와 주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소통이 강조되고 보수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이럴 때 뒤에서 밀어주고 소통을 통해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정치 모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거기에 맞춘 발언이다. 예를 들자고 하면 지금 김무성 대표가 아니더라도 꼭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지금 있을까요? 국민들은 그렇게 납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재밌는 접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한테 제가 야당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손학규 전 대표요. 저기 지금 강진에 계신데 보도에 이제 나는 초심 그대로라고 이제 보도가 났습니다. 아직 초심 그대로. 이 초심이 어떤 초심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정계복귀 가능성 뭐 어떻게 보세요? 그 제3의 길을 강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양당 중심의 87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양당 중심 정치에 사실은 새로운 가치들이 설 곳이 없다. 그 새로운 가치를 표방하면서 제3의 길로 가겠다라고 했던 게 우리 손학규 전 대표의 방향이었고 그게 제가 볼 땐 초심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정계복귀는 제3의 길과 함께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과거의 길이 아닌 이른바 새로운 미래의 길과 함께 이 손학규 전 대표가 가지 않겠냐라는 거고 저는 정치행위를 곧 하시지 않을까라는 전망이에요. 특히나 지금 제3신당의 움직임들이 야권 진영에서 세게 이제 이른바 가속도가 붙게 되면 사실은 손학규 전 대표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사실은 몇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저는 정계복귀는 임박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얼마나 이제 국민들께 설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조금 뭐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시기를 보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그리고 배재대 정현정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